치열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토론회, 연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배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서 당 최고위원에 도전하게 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사전후기 진보개혁의 엔청 미드필더 신동근 의원입니다. 좀 길게 말씀하시는데 네. 후보 1번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최고위원 이제 컷오프 통과하셨는데, 자, 최고위원 도전하시는 포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게 180석에 유례없는 승리를 안겨줬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마 개혁을 완수하고 또 민생을 잘 챙기자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걸 성과로 해서 내년 또 재보선 다가오는 대선에 승리하라는 아마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출마하게 된 이유는 제가 나름대로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략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급의 대안을 제시하고 또 선거 승리에 전략을 끌어내는 그런 최고위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왼쪽 미드필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촛불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는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권력기관 개혁에서 시작해서 저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 등 경제 민주화 과제를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경제 민주화.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그 불평등 완화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는 그런 최고인이 되겠다 이제 이런 의미죠. 예, 그렇군요. 자, 근데 부산 연설에서 좀 약간 센 발언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입상 뭐 이렇게 표현 그대로 읽어될지 모르겠는데 XX 무슨 수구 XX 이현주를 혼쭐을 낸 박시호 의원이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언 하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 현재 박재원 의원님의 어떤 지역구인 부산 남구는 전통적으로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께서 이제 15대 18대까지 총선까지 내리 사선했을 정도로 보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거든요. 예.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험지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16년에 20대 총선에서 우리 당의 박재호 의원이 저하고 비슷해요. 저는 사전오기인데 3전 4기로 도전 끝에 당선이 됐고 또 21대 총선에서도 아시다시피 부산이 좀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남구을의 경우에는 김용호 또 공관위원장이 반드시 탈환할 지역이 하나다 해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또 이현주 의원을 갖다가 전략 공천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박재원이 90% 이상 득표로 최선에 성공해서 그런 박재원의 승리를 높이 평가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자, 3파전이 됐습니다. 이제 그 당권 경쟁 이야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엄중하다 보통 표현되는 이낙연 후보, 그다음에 호소력이 크다 하는 김부겸 후보, 그다음에 젊은 40대 기수 박주민 후보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신 의원님께서는 당대표 이 세 분 가운데 누가 제일 이제 필요한 사람이다, 필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세 분 다 출중한 분이고 또 우리 당에는 꼭 필요한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기 쉽지는 않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차기 지도부의 역할을 뭔가 과연 그랬을 때 코로나 위기와 또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위기를 극복한 선출은 되었지만 거의 비대위에 가까운 비상한 지도부가 돼야 된다 이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당정청을 잘 조율해서 180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어서 촛불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성과를 이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가오는 선거를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 어떤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낙연 후보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진중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균형감과 또 위기 극복의 리더십이 있으시고 또 김부겸 후보는 또 영남 후보로서 영남 그 유권자와 당원에 대한 확장성에 굉장히 강점이 있으시거든요. 특유의 친화력이 있고 그리고
또 박주민 후보는 젊고 역동적이고 또 가치 전환을 내세우고 있어서 당의 혁신에 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제가 특정 후보를 또 선호한다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초 2파전 예상됐었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제 박주민 후보가 출마하면서 3파전이 됐거든요. 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사실은 민주통합당에서도 부러워하는 어떤 시선을 보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표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 흥행 성공 이런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나름대로 뻔한 선거가 아니냐 이런 시선에서 박주민 후보가 네. 또 나옴으로써 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생긴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박주민 후보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게 뭐 대선 주자들의 전초전환이나 또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우려도 좀 불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는 그 여당의 자만보다 무능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일침도 하셨습니다. 예, 예.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까? 저는 집권 여당은 성과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어떤 개혁 과제나 또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저는 저항도 있고 또 부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구면하다 보면 성과를 못 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문제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집권 여당이 자만과 또 교만도 경계를 해야 되지만 저는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과거에 제가 이제 열린우리당 때부터 쭉 당을 함께 왔는데 그 전부터 예. 그 열린우리당의 교훈을 보면 당시에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당정 분리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당정청이 서로 따로 놀았어요. 예. 예. 그래서 좀 자율적 진영을 당의 자율적 진영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당정청이 강한 운명 공동체가 돼서 개혁과제에 대해서 결속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교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단호한 추진력과 성과를 내는 유능함이 요구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가반 정당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 개혁 입법 투쟁 전개했지만 성과 없이 끝나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개혁 동력이 급격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협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배려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예.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당내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당이 민주당 정당이 다양성은 보장돼야 되지만 저는 당은 뭐 신념의 공동체이고 또 민생을 챙기는 그런 목표를 갖는 정당이지 이게 뭐 자유로운 사람들의 그냥 연합은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좀 특히나 이제 지금은 180석을 몰아준 그런 국민들의 개혁 요구 또 성과에 대해서 이제는 답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시군요. 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당내 불협화음을 가라앉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요즘 정치권에서 당초 지난달 7월 출범하기로 한 공수처 얘기가 좀 잠잠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법사위원입니다. 네, 네. 그 공수처는 이미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7월 15일 날 원래 시행되기로 돼 있어요. 예. 지금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수처법은 아시다시피 검찰이 사실은 강력한 선출되지도 않으면 권력에 의해서 강력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든지 또 심지어는 뭐 검찰 자체 부패 기소율은 1%가 안 되거든요. 예. 국민들은 기소율이 보통 40%가 넘는데 네. 그러니까 내부 부패나 비리는 감수하면서 자기 개혁은 하지 않는 뭐 이런 국민들의 시선이 사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수처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문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책임을 좀 방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지금 후보 추천위원으로 2번을 추천했거든요. 예. 김종철 전 세대 교수하고 네. 박경준 변호사를 선정한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미통당은 뭐 이혼의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후속 3법을 저희가 이제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어제 얼마 전에 통과시켰거든요. 예.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공수처장을 하려면. 네. 그다음에 그 절차를 규정하는 국회법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그리고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을 말하자면 특정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에는 우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지체 없이 구성하는 그런 내용을 담는 후속 3법을 지금 오늘 법사위가 아마 열리면 아마 이거 이걸 다루게 될 것 같고 예. 만약에 법사위 통과되면 내일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간에 그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인사청문회 남아있죠. 또 임명 후에 검사와 또 수사관 채용도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신속히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최근 무엇보다 뜨거운 이슈 바로 부동산입니다. 예.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됐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현실은 실제로 전세 매물이 많았다 이런 현장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게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는 건 이제 두 가지 이유였거든요. 하나는 어쨌든 간에 임차인의 권리를 약자 아니겠습니까?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한다는 그런 주거 복지 차원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지금 법을 통과시킨 건데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일시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은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걸 좀 보다 당국이 정교하고 좀 더 치밀하게 그 보완 대책들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은 좀 과장된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예를 들면 이제 일부에서 뭐 윤희석 의원도 주장을 하셨습니다만은 뭐 그런 주장을 하시잖아요. 뭐냐면 뭐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돼서 전세가 아예 없어질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아예 임대인이 새로 놓지 않아서 시장에서 뭐 나가버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 대란이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곰곰이 따져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선 이제 전세가 소멸되고 월세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따져보면 보통 다주택자가 주택의 구매 대금을 자기 돈으로 전체를 하지 않습니다. 네네. 전세금으로 충당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통계를 보면 광남 3구를 비롯해서 서울의 주요 지역의 70% 정도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고 그래요. 갭 투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전세 보증금을 내줄 돈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묶여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렇지 않으면 돌려줄 여유가 있었으면 임대차 3법하고 상관은 없이 지금 초저금리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월세를 받는 게 이익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임대료보다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실현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인이 임대차 시장에서 빠져나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비워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또, 상당 부분 전세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집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집을 팔게 되면 매물이 많이 들어서 집값 안정 효과가 오히려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부세 강화라든지 아니면 보유세 부담이 증가될 거 아닙니까? 인상을 하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다주택자가 임차인에게 이걸 전가해 왔어요. 그래서 전세가를 상승시키겠다고요. 월세도. 근데 제한시키기 때문에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전가시킬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은 다주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집가 안정이 기여할 것이다. 근데 다만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이게 이제 새로 지금 전월세를 구하시는 사람들의 임대료 인상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어요. 이건 기존 계약자는 이제 도움을 받는데, 그러나 이제 이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 계약자가 2+2에서 4년 후에 계약할 때는 약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인상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해야 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게 뭐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뭐 사회주의 정책이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이 임대차 안정 관련된 이런 어떤 안정화 정책은 뭐 선진국 대다수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 이미 뭐 60년대 70년대 다 했던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졸속으로 갑자기 됐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그 공약이고 또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였고요. 예. 그게 벌써 2, 3년 정도 각계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해서 진행된 것이다. 다만 이제 이게 늦어지게 되면 그간에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도 입법이 미비되면서 사실 반뿐이 효과를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그런 보완책을 만들기 위해서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늦어지면 그 사이에 막 임대를 완전히 인상시키는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런 불가피함이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